2025년 스페인 남부의 한 전력청 건물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회의장 중앙 5줄로 노인의자 위에 유럽에너지위원회 대표단과 스페인 정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와 수백 개의 마이크가 빼곡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단일 국가의 복구 작업에 대해 유엔과 유럽연합이 동시에 회견을 연다는 건 유럽 전력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첫 발언은 스페인 내무부 고위 간부가 맡았습니다. 그는 서툰 영어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선 제 자신이 믿기지 않습니다. 단 27시간 만에 이 도시는 다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 속에는 무수한 감정과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스페인 남부의 도시 코르도바. 하늘은 끝없이 투명했고 태양은 잔혹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대지를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화씨로는 섭씨 47도를 넘는 역사상 유례없는 폭염.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 속 사람들은 도시 한복판을 비틀거리며 지나가고 있었죠. 저는 스페인 전력청 남부운영본부 소속의 기술감독관 마르코 알베르토입니다. 그날 아침 전력수급 예비율은 3.8%, 어느 누구도 버틸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에어컨 가동률은 이미 95%를 초과했고 병원과 양로원, 학교, 식수 정수센터가 우선 전력 공급 명단에 올라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망은 마치 숨고르기를 하듯 점점 간헐적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전 11시 17분 모든 게 꺼졌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거대한 발전소 모니터가 동시에 꺼졌고 정적이 흐르던 통제실 안에선 컴퓨터 쿨러 소리조차 멎었죠. 누군가 무전기를 들고 중앙통제에 이상 발생이라며 외쳤지만 이미 무선망조차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앞에는 오직 하나의 수치, 0%만이 깜빡이고 있었고 도시 전체는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조용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병원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응급실 인큐베이터 전원이 나갔고 수술 중이던 심장외과 의사는 장갑을 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그대로 주저앉았죠. 노인요양원에선 산소호흡기가 꺼졌고 한 할머니의 손에서 링거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주택가에서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아이가 울부짖었고 시장 안의 냉동고는 멈추어 냉장고, 안 모든 음식이 급속히 상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진짜 공포는 5시간 후부터였습니다. 전력은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 통화망까지 무너졌으며 SNS도 인터넷도 텔레비전도 모두 멈추었습니다. 모두가 손에 쥔 휴대폰을 들어 올리고 있었지만 화면은 하얗게 멈춘 채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송전탑은 과열로 인해 자체적으로 차단 장치를 작동시켰고 그 여파로 스페인 남부 전체 전력망이 동시 붕괴되었습니다. 거대한 전력 블랙홀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프랑스 남부와 포르투갈 일부 지역까지 전력 불안정 현상이 확산되기 시작했죠. 비상대책본부가 열리던 그날 밤, 저는 대기실 한켠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워치에는 배터리 부족, 곧 종료 예정이라는 경고가 떴고 그 메시지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기술자란 이름이 사람 하나 살릴 수 없다는 게 이토록 무력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마르코, 유엔에서 연락이 왔어. 유럽 전체 전력조정본부 회의가 열린다더군. 동료 엔지니어 파블로의 말이었습니다. 회의는 그 다음날 오전 9시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유럽 27개국이 참석한 그 회의에서 나온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전이 아닙니다. 유럽이 기술적으로 무기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발언이 바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한국 같은 나라에게 맡기는 건 좀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그 발언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은 그저 전자 제품 잘 만드는 나라라고.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가능성 하나를 열람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복구협약 제안서. 불과 6개월 전 한국에서 제안했던 초고압 직류 기반 모듈형 발전 복구 시스템. 당시엔 너무 미래적이라며 단번에 기각당했던 기술. 그날 밤 저는 그 문서에 다시 서명을 했습니다. 유럽이 등을 돌린 기술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도시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거를 바꾸게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승인한 겁니까? 한국이라고요? 브뤼셀 전력조정본부 긴급 회의실에 앉아있던 프랑스 에너지국 대표가 소리치듯 외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스름하게 상기돼 있었고 그 앞에 놓인 모니터 화면에는 대한민국 복구 파견 준비 완료라는 짧은 문장이 떠 있었죠.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독일 측 수석 기술자가 고개를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결정이 너무 즉흥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유럽 역사상 최악의 전력 재난을 겪고 있고 어떤 기술이든 검증된 것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책상을 쾅 내리쳤고 또 다른 이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기술력은 정체되어 있었고 이전까지 믿고 있던 고압 송전 시스템은 이번 재난에선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먼저 입에 올리고 싶어 하지는 않았죠. 한전이 보내겠다는 모듈형 직류 발전기라는 게 도대체 뭔데요? 일본도 아직 상용화 못한 기술이라고 들었는데 스웨덴 기술 대표가 조심스럽게 질문하자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저는 숨을 길게 내쉰 후 말을 꺼냈습니다. 전압 손실을 1% 이내로 억제하고 이동식으로 설치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송전선이 끊긴 상태에서도 도심 단위로 병원, 관공서, 정수장, 교통제어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말을 끝낸 후 저는 회의실의 분위기가 더 냉랭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들도 한국 기술의 존재를 몰랐던 건 아닙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한국 반도체나 잘 만들지 전력 복구? 그건 유럽 기술자들 사이에서 무의식처럼 자리 잡은 일종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독일이 동원한 대체 발전 시스템은 과열로 작동 정지했고 프랑스의 ESS는 충전 불균형으로 화재를 일으켰으며 이탈리아는 아예 시동조차 걸 수 없었습니다. 각국이 내놓은 해법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 말 없이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에 한국 한전의 팀장 이름이 떴고 현지 시간 기준 17시간 후 도착 예정이라는 알림이 떴을 때 회의실 안에서는 어이없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짜로 오겠다는 겁니까? 그 먼 거리에서? 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여기까지 와서 사진이나 찍고 가겠죠? 기껏해야 세워놓기용이겠지. 유럽 기술이 무릎 꿇었다는 상징을 만들려는 거 아니야?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제 가슴에 돌멩이를 얹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분명 기술자로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뿐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외교적 패착이나 저지른 것처럼 몰리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스페인 현장에 있는 파블로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파블로는 발전소 앞에서 야광 조끼를 입은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아이들이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병원 응급실에선 이제 자가 발전기도 한 개야. 알아. 내일 새벽에 도착한대. 한국 팀. 정말 그 사람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솔직히 나도 확신은 없어. 하지만 적어도 움직이고는 있잖아. 지금 당장 손에 들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야. 그때였습니다. 스마트 패드로 연결된 통합 전력 관제 모니터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남부 코르도바 병원 배터리 전력 4%. 제 눈앞에서 알람창이 깜빡이며 뜨고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알림창 너머로 문득 한국에서 받았던 하나의 짧은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릴 방법을 보냅니다. 그 문장은 왠지 모르게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기술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이 도시의 아이들이 다시 불빛을 볼 수 있느냐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코르도바시 외곽의 제3변전소. 저는 두터운 방열복을 입은 채 발전기 제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푸르스름하게 반사되는 열 감지 센서의 불빛이 우리 발끝을 비추고 있었고, 옆에서는 프랑스 기술진이 머리를 감싼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정상 출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도가 급등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독일 측 엔지니어가 무표정한 얼굴로 모니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냉각 계통 자체가 설계와 맞지 않는 환경 때문이야. 기온이 45도 이상이면 우리가 설계한 폐열 순환 방식은 통하지 않아. 그럼 이탈리아 쪽 ESS는요? 그쪽은 모듈형이라며 그건 오히려 더 위험했어요. 전압이 순간적으로 튀면서 ESS 내부 화학 반응이 과열됐고 결국 자동 소화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화재가 났단 말입니까? 아니요, 아직은요. 하지만 한계점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고속 충전식 ESS, 프랑스의 스마트 배전 제어기, 독일의 차세대 수소 연료 모듈, 하나같이 거대한 기술 로드맵의 핵심이었고 지금껏 유럽 에너지 정책의 중심축을 이뤘던 장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폭염 앞에서는 그것들이 모두 허공에 뜬 이상에 불과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정부 청사 앞에서는 매일 수백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고 전기는 생명이라는 피켓이 곳곳에서 들려왔죠. 아이를 낳은 젊은 엄마는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밤마다 딸아이가 울면서 묻습니다. 왜 불이 안 켜지냐고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정전 사태가 48시간을 넘기면서 유럽 각국은 서로를 향해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의 송전망 대응 실패를 문제 삼았고 독일은 스페인의 시설 노후화를 지적했으며 이탈리아는 처음부터 기상이변 대응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난했죠. 그러는 사이 상황은 악화일로였습니다. 수도 공급을 위한 정수 펌프가 멈췄고 공공 냉장 창고에 냉동 보관식품이 부패하기 시작했으며 노숙자 보호소는 더 이상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의 생명이 꺼졌습니다. 병원 집중 치료실에서 산소 공급이 중단된 지 3분 만에 2명의 환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진은 울부짖으며 CPR을 시도했지만 자동제 세동기도 작동하지 않았죠. 그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전 유럽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유럽에너지위원회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위원장의 목소리는 싸늘할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우리는 유럽 기술이 이 위기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프랑스 기자 하나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혹시
대한민국의 지원 요청서를 말하는 겁니까? 그 질문에 위원장은 단 3초간 망설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한국한전의 모듈형 고전압 직류 시스템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장비는 코르도바 외곽에 도착해 있으며 내일 새벽부터 본격 설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곳곳에서 탄식과 의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그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단 27시간이면 복구 가능하다고요? 그건 과장이죠? 지금까지의 실패를 그 나라가 뒤집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겁니까? 그 질문들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에서 천천히 떠오르던 확신 하나를 꾹 눌렀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재난에 기술로 대응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은 신념 없이 움직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한국이 가진 게 정말 장비만일까. 그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이렇게 안도하고 있는 걸 보면 무언가 다른 게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벽 2시 고요한 어둠을 뚫고 군용기 한 대가 코르도바 인근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은 검정색 헬멧에 노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스패너와 무전기를 들고 있었죠.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그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장 어디입니까? 27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무너졌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유럽의 밤은 여전히 어둡고 뜨거웠지만 그들로 인해 처음으로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오전 4시 40분. 한밤의 어둠은 아직 가시지 않았고 코르도바 외곽의 임시 발전기 설치 현장엔 날이 밝기도 전에 LED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고요한 그 새벽, 저는 새로 도착한 한국 팀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절반은 도착 직후 바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변전기 잔해를 살펴보기 시작했고 나머지 인원은 거대한 컨테이너에서 각종 케이블과 판넬을 옮기기 시작했죠. 어디서부터 할까요? 한국 팀장이라는 인물이 짧게 묻자 저는 그들에게 도시 배전 지도를 건넸습니다. 이 지점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병원, 정수장, 경찰서가 연결된 축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무전기를 들어 1번 축 우선 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저는 문득 이상한 정적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 논쟁도 없이 정확히 필요한 부품을 나르고 케이블을 자르고 판넬을 맞춰가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이미 수십 번 이 장면을 리허설한 사람들처럼요. 하지만 그 조용한 집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전 5시 10분 유럽에너지위원회에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설치를 중단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이 정리되어 가고 있었고 장비 하나하나가 현장에 맞춰 배치되던 그 찰나였습니다. 영상통화 화면 속 유럽위원회 기술국장은 단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복구 작업이 협약선의 안전기준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전력 주파수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린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유럽 전역 송전망에 대한 책임은 스페인 정부가 전적으로 떠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정지 명령이었습니다. 현장은 얼어붙었고 저 역시 무전기를 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작업을 멈추었고 팀장은 천천히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멈춰야 합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신은 정말 이 상황을 책임질 수 있느냐는 뜻이기도 했죠. 그 순간 저는 단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파블로, 코르도바 병원 응급실에 있는 그 친구.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메시지, 이대로면
오늘 해지기 전엔 아이 하나가 떠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에 한국 팀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1호기 재가동, 케이블 배치 40초 내 완료, 그리고 작업은 재개되었습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그들은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무더운 태양 아래서 방열복을 입은 채 뜨거운 금속판 위에서 케이블을 조립하고 온몸에 땀을 흘리며 컨트롤러를 맞춰갔죠. 정오가 가까워질 즈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배터리 모듈 하나에서 충전 불균형이 발생한 겁니다. 전압이 튀었고 열화가 진행되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기존 방식대로라면 전체 장비를 초기화해야 했고 그건 4시간 이상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의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리셋 없이 조정 가능한 코어입니다. 그가 가방에서 꺼낸 건 손바닥만한 은색 장치 하나였습니다. 그건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고속 균합 조정 모듈이었고 모듈 내부의 단일 셀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전류만 골라내는 장치였습니다. 그 장비 하나 덕분에 전력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30분 일찍 복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복구에 대한 공식 브리핑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였고 유럽위원회는 한국 시스템을 비정형 기술로 분류하며 공식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기술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시 우리의 자존심이 사람의 생명보다 앞서고 있는 건 아닐까? 답을 알 수 없었던 그때 무전기에서 들려온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병원 쭉 전력 50% 회복 완료, 심장 수술실 작동 재개. 그 순간 저는 진짜 전기가 흐른 건 도심의 케이블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을 위한 전기입니다. 한국팀의 현장 책임자인 박인우 기술자가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낮 동안 줄곧 무전기로만 말하던 인물이었고 필요 이상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그 말과 함께 저를 바라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들이 가진 기술 너머의 무엇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기술은 전기를 빠르게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걸 설계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고려한 건 누가 이 전기를 기다리고 있느냐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가장 우선한 기준이 응급 복구 시간과 장애 복원 시 감전 위험 최소화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사용되는 이 모듈형 발전 시스템은 단일 전력 회로를 중심으로 구성된 유럽식 송전 방식과 달리 7개 구역으로 나눠 독립 작동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즉, 시스템 전체가 망가져도 최소한 사람이 사는 지역만큼은 살아남도록 설계된 것이었죠. 그는 도면을 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설계엔 논문이나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기술은 복구 속도가 아니라 복구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감탄에서 오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회의실에서 우리는 효율과 수치만을 따졌고 기술은 곧 기능이라는 관념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전기를 복구하기 위해 사람을 먼저 떠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병원에 전기가 들어왔다는 소식이 SNS에 실시간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아과 중환 자실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들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말한 건 박다는 한마디였습니다. 코르도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바라보았고 어떤 이는 카페 앞에 걸어둔 촛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직 혼자가 아니었군요. 그리고 유럽 언론은 조금씩 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어쩌면 기술은 국경이 아니라 철학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사설을 냈고, CNN은 한국의 기술, 그 안엔 인간에 대한 배려라는 설계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죠. 한 전기기술 전문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27시간 복구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설계자의 생각이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잊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복구율은 73%에 도달했고 오후까지 90%에 근접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했고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인우 기술자는 저와 함께 설치 현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작업복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에는 아직도 작업 장갑에 자국이 남아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기술을 대단하다고 말할 때 저는 한 가지를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술만 만든 게 아니라 기술을 믿는 사람이 있는 나라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수입했습니다. 유럽연합본부에서 열린 간담회는 예상보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자마다 굵기를 표시한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수십 명의 언론인이 마이크를 들고 자리 잡고 있었죠. 주요 발표는 유럽에너지위원회 부국장이 맡았습니다. 현재 코르도바 지역 전력 복구율은 91.3%이며 이는 부분적으로 외부 파견팀의 지원 덕분입니다. 그는 외부 파견팀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었고 한국이라는 이름은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독일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외부 파견팀이 한국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왜 국가명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고 부국장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의 국적보다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특정 국가를 치켜 세우는 건 이 사태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그 발언은 곧바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기술의 국적을 숨기려는 이유는 오직 하나, 체면 때문이라 비판했고 영국 가디언지는 우리는 지금 감사 대신 자존심을 논의하고 있다며 비꼬았죠. 한편 UN 개발계획국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긴급복구팀은 세계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 속도와 안전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미래형 전력 복구 프로토콜로 지정하고 향후 국제 매뉴얼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그 성명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단 3일 전만 해도 냉소와 의심의 대상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국제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로 언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충돌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몇몇 유럽 국가의 에너지 기술연합은 즉각 반발하며 내부 보고서를 유출시켰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한국 모듈형 시스템의 안정성 미검증, 유럽 기후 환경에 대한 적합성 부족, 기술 이전 우려 등의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죠. 이탈리아 기술진 한 명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좋은데 너무 빠릅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곧 불안함이기도 합니다. 그 인터뷰를 본 저는 참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너무 잘해서 불안하다는 말, 그건 단순한 기술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야 했는데 라는 마음이 익혔습니다. 한편 한국 복구팀은 조용히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론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에도 개의치 않는 듯 여전히 아침 6시부터 작업 현장을 돌고 오후 늦게는 장비 점검을 반복했죠.
그들의 모습이 언론에 비춰지자 세계 곳곳에서 반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에너지 취약 국가들이 한국의 복구 기술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아프리카 동부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 기술로 가장 현실적이라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 입장을 바꿨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관계자는 비공식 회의에서 이렇게 언급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의 기술은 더 이상 단순한 대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표준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박인우 기술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리러 왔을 뿐이죠. 그 말은 너무도 단순했지만 기자들에겐 가장 인상 깊은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CNN 앵커는 생방송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는 한국 기술자의 말, 우리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유럽연합은 처음으로 한국 복구팀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진의 공로는 향후 유럽의 전력 위기 대응 매뉴얼에 일부 반영될 예정입니다. 비로소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조용히 그 순간을 지나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의 한국 기술자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조립이 끝난 모듈 위에 먼지를 털어내며 말없이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코르도바 복구 작업이 사실상 완료되던 날, 현장에서는 마지막 변압기 연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도시 곳곳의 전광판이 다시 살아나며 사람들은 거리에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열기에서 잠시 벗어나 있었습니다. 박인우 기술자와 함께 임시통제본부 옆 컨테이너 사무실에 앉아 있었죠. 그곳은 마치 야전 연구소처럼 보였습니다. 노트북 위에는 장비 매뉴얼과 도면이 빼곡히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전류 분산 시뮬레이션 차트가 손글씨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팀장님, 이 기술은 언제부터 준비된 겁니까?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설계된 시스템은 솔직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14년 전이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그 해였죠. 뜻밖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원전 사고를 보며 한국 전력계도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도 그렇게 전력이 멈춘다면 도시는 어떤 순서로 꺼질까? 그 질문이 저희 연구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차분했고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단순한 기술 연구가 아니라 무너질 것을 전제로 한 전력 시스템 설계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답니다. 기술은 반드시 가장 약한 사람부터 보호해야 한다. 그 원칙은 전력 설계 방식에 직접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모듈 시스템은 전력 수요가 많은 곳이 아니라 전기가 반드시 필요한 곳부터 연결되도록 설계됐습니다. 병원, 양로원, 정수장, 통신기지국이 가장 먼저 연결되며 그 뒤에야 상업시설, 일반 가정이 따라오는 구조였죠. 저희는 그걸 사람 우선 알고리즘이라 불렀습니다. 전력을 배분하는 순서를 수치가 아니라 생존 가능성으로 판단한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왜 그들의 기술이 빠르다고만 평가됐는지 그 이유가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단지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먼저 살려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우선순위의 기술이었던 겁니다. 박인우 기술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노트북을 켜고 하나의 영상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서울 외곽한 연구소에서 진행된 모의 실험 영상이었고, 도시 전체가 순차적으로 암전되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연구원들은 전력망이 끊겼을 때 어떤 순서로 회복해야 사람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구 시뮬레이션이 끝나자 한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되살리는 게 아니라 삶을 되돌리는 겁니다. 그 영상이 끝났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오늘 같은 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일어날지 모를 재난을 위해 박인우 기술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나눌 것인가부터 고민해야 했죠. 전기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건 사회가 가진 철학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말은 오래도록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단지 복구 시스템이 아니라 한 나라가 가진 정신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요. 오후 늦게 저는 장비 해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굳은 손이 가득한 손으로 볼트를 푸는 이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전기로 마지막 전압 테스트를 지시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장비를 마치 사람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쓰다듬고 묵묵히 정리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체 작업을 반복했죠. 혹시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작업 중이던 기술자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우린 그냥 기술자입니다. 다음 복구 현장으로 갑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떤 경외심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바라지 않았고 공로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 가서 말없이 전기를 이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박인우 기술자를 마지막으로 만나 인사를 건넬 때였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와주시겠습니까?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또 오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땐 저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가 아니라 저희가 지키고자 했던 마음을요. 그는 고개를 숙였고 마지막 모듈 장비가 트럭에 실려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코르도바 사태가 수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세계는 이미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남미였습니다. 브라질 연방전력청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모듈형 고전압 직류 시스템을 파일럿 테스트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아마존 북부 열대우림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침수 및 정전 사태를 해결할 목적으로 한국 기술을 우선 테스트 모델로 지목했죠. 디어 케냐 정부가 나섰습니다. 케냐 내전 이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북부 마사비트 주에서는 아직도 전력 접근율이 15%에 불과했는데 케냐 에너지부 장관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통해 사람의 생명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바로 그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 터키, 콜롬비아, 파키스탄 등 20여 개국이 한국형 긴급 전력 복구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공식 회의에서 이 모델을 비상전력 대응 기술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이라 명명했고 세계은행은 해당 기술을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젝트의 핵심 인프라 항목으로 등록했습니다. 이처럼 기술 자체가 하나의 정책으로 번져가는 거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기술은 국가 간 경쟁과 규제 속에서 그 흐름이 더뎌지기 마련인데 한국의 복구 시스템은 단순히 빠른 해결책이 아닌 사람 중심 철학이라는 이유로 널리 받아들여진 것이죠.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글로벌 긴급 전력 복구 기지 구축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3개 대륙에 각 한 곳씩 전용 거점 기지를 세우고 비상시 해당 국가에 48시간 내 진입 가능한 이동형 모듈 장비와 전문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곧 UN 개발계획국의 공식 지원을 받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기술 연대 모델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한국이 보여준 그 27시간을 기술의 기적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전력을 복구한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삶을 불빛 아래 다시 세워낸 철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이제 국경을 넘어 제도와 정책 그리고 사람들의 신념으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코르도바 시는 전보다 더 밝아졌습니다. 그건 단지 복구된 전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광장에는 야간 음악회가 다시 열렸고 골목마다 작은 전등들이 켜져 아이들의 그림자가 아스팔트 위를 달렸습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인사에 그때처럼 어둡진 않잖아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전기가 복구된 이후 시는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병원은 다시 문을 열었고 지역 중소기업들은 에너지 불안을 해소한 덕분에 생산 라인을 재가동했습니다. 이제 코르도바는 단순한 복구 사례가 아닌 세계 전력 위기 대응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박인우를 비롯한 한국 기술자들은 그 어느 자리에서도 자신을 영웅이라 칭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우 기술자가 코르도바를 떠나기 전 공항에서 남긴 한마디를 떠올립니다. 우린 전선을 잇는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믿음을 잇는 기술자입니다. 그걸 잊지 않는다면 다음 위기에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의 기준이 되어줄 것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시대에 우리가 함께 증명한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여름 속에서 꺼져가던 도시가 다시 빛을 되찾은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 움직여야 하는가?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작은 전등 하나, 그 불빛 아래 깃든 수많은 손길과 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공감이 되셨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전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김아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